당신의 언니가 투병하던 마지막 3개월 동안 당신은 그녀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녀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당신과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소원한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뿐인 친자매였음에도 당신은 그녀의 병세에 대한 모든 소식을 어머니로부터만 전해 들었다. 당신의 언니는 눈에 띄게 후리후리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다. 사람들은 평범한 외모의 당신이 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성장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열등감을 가졌던 쪽은 당신의 언니였다. 당신의 언니는 눈에 띄게 후리후리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다. 사람들은 평범한 외모의 당신이 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성장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열등감을 가졌던 쪽은 당신의 언니였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그녀가 질투한 것들이 어김없이 당신의 결점들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센 것을, 그래서 신통찮은 전공을 택한 것을, 30을 넘기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것을, 부모와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 경제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을, 그래저래 그 나이 먹도록 원룸 월세를 내며 불안정하게 살고 있는 것을 그녀는 질투했다. 그녀 자신은 견실한 사업체를 가진 8살 연상의 잘생긴 형부와 결혼했고 거실에서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았고 먼 나라의 왕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식기들을 장식장에 진열해 두었지만 마치 냄새가 싫은 음식을 꺼리듯 자신의 인생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당신과 언니 둘 가운데 누가 더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대학 1학년, 당신의 언니는 졸업반이었을 때였다. 종강한 직후였으니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월요일이었다. 나랑 같이 어디 좀 가라고 아침에 그녀가 말했을 때 당신은 물었다. 어딜? 병원에. 어디가 아프냐고 당신이 묻자 그녀는 말했다. 그냥 따라만 와. 금방이라도 눈발이 쏟아질 것 같은 오전이었다. 그녀가 소파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당신은 대기실에 앉아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수술실에서 나온 그녀를 당신이 멈칫멈칫 부축하려고 하자 그녀는 짜증을 냈다. 병원을 나와 당신이 택시를 잡자 그녀는 뒷좌석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나 좀 누울게. 넌 앞에 앉아. 막 눈발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은 아직 한 점의 눈송이도 뱉어내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거리는 붐볐다. 끝없이 붉은 미등을 켠 차들이 숨죽인 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앞좌석에서 여전히 두 주먹을 쥐고 있었고 이따금 뒷좌석에 웅크려 누운 언니를 돌아보았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구멍이 따가웠다. 그럴 수 있을 만큼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언니는 그날 이후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당신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눈조차 제대로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수년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애썼지만 어떤 노력도 부질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순간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다. 목이 길고 쇄골이 가냘펐다. 손톱과 발톱은 사철 곱게 손질되었고 여름날이면 샌들의 가죽 끈 사이로 드러난 작은 발이 아련했다. 당신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당신을 괜찮은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나이프와 포크 쓰는 법을 알려주고는 조그만 하트 모양의 18K 펜던트를 선물했다. 이렇게 줄이 짧은 목걸이는 꼭 금이어야 해 라고 그녀는 진지하게 충고했다. 은이나 구리 같은 건 안 돼. 스스로 값을 떨어뜨리는 거야. 활짝 웃으며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눈꺼풀이 얇아서 쌍꺼풀 수술은 안 해도 돼. 그런데 너는 앞트임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훨씬 눈매가 시원해질 것 같아. 레스토랑을 나온 당신은 그녀가 이끄는 대로 알만한 브랜드의 상점들을 순례했지만 끝내 그녀가 권하는 옷을 사지 않아 그녀를 서운하게 만들었다. 비스듬히 세워져 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이는 전면 거울 속에서 그녀가 선물한 조그만 펜던트가 당신의 목 위로 반짝였다. 당신은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이런 건 내 취향이 아니라니까.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당신은 늦은 밤 그녀의 방에서 물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통념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당신에게 등을 돌린 채 화장을 지우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얼핏 어두워졌다. 거울을 통해 당신의 눈을 마주보며 그녀는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통념 뒤에 숨을 수 있어서. 그때 당신은 그녀를 이해한다고 느꼈다. 여러 겹 얇고 흰 커튼 속의 형상을 짐작하듯 어렴풋하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가 아니었다. 다만 가장 안전한 곳, 거북과 달팽이들의 고요한 껍데기집, 사과 속의 깊고 단단한 씨방 같은 장소를 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아이를 갖기 위해 10년 가까이 쏟아부은 노력들을 당신은 어머니로부터 낱낱이 들어 알고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지은 고가의 탕약들, 배꼽 아래에 흉이 생길 때까지 받았다는 쑥뜸 치료, 불임 시술을 위한 검사들, 초조하게 시술 날짜를 기다리던 시간, 잔혹하게 반복된 계류 유산, 가족 모임에 당신이 나타나면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었다. 활짝 미소를 지은 채로 당신은 당신의 언니를 사랑하지 않으려 애썼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보려 애썼다. 그녀가 웃을 때면 장난꾸러기처럼 찡그려지는 콧잔등을 다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혈육을 향해서만 느낄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친숙한 감정을 당신의 내부에서 깨우지 않기 위해 애썼다. 당신의 마음을 최대한 차갑게 더 단단하게 열리기 위해 애썼다.